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시행됐었던 고3 수능 국어 중에 화법과 작문 지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 중에 이 화법과 작문 파트도 한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바로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지문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지문은요, 총 3개의 지문으로 이어져 있어서 읽는데도 조금 시간이 타이트했었을 것 같고, 가와 나는 담화로 이루어진 지문이었는데 이 담화들을 바탕으로 이제 다의 내용을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선지가 조금 길다 보니까 학생 여러분들이 빨리 풀고 넘어가는 과정에서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 읽었거나 뭔가 내용 이해가 한 번에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자, 텔레비전 담화에 되겠고요. 방송 담화가 되겠고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 담화로서 학생들의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는 이 가의 방송을 본 학생들의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이제 비평문으로 이루어진 지문이 되겠습니다. 가부터 보도록 할게요. 방송 담화고요. 진행자와 그 다음에 전문가 1, 2로 이루어진 담화가 되겠습니다. 요즘 드라마 땡땡땡이 세계적으로 인기인데요. 웹툰을 원작으로 한 이런 영상들이 최근 많아졌습니다. 웹툰 영상화 유행 현상에 대해 이게 중심 제재가 되겠습니다. 영상 분야 전문가와 웹툰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진행자가 이번 담화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다룰지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전문가 1은요. 인터넷 기반 동영상 제공 서비스인 OTT의 활성화로 영상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 업계에서는 영상화할 이야기를 웹툰에서 발굴하고 확보하는 일이 많아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영상산업 측면에서 살펴본 웹툰 영상화 유행 현상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전문가 2는요, 웹툰에는 초능력처럼 실사로 구현하기 어려운 소재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제 영상 제작에서 특수 효과 기술이 발달한 점이 웹툰이 영상화되는데 일조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이 두 담화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 1의 경우는 이제 영상 산업 측면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문가 2의 경우에는 웹툰 산업 측면의 전문가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두 전문가의 발언을 듣고 진행자는요, 영상 산업의 성장과 기술의 발달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군요. 라고 하면서 발화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양쪽 산업의 경제적 측면에도 기여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웹툰 산업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화 주제를 바꾸기도 하고요. 발화 순서를 지정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진행자의 역할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사회자의 말 이후에 전문가 2는 저희 웹툰 산업의 입장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작품의 저작권을 판매할 수 있어서 수익 창출의 기회를 얻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전문가 1 쪽에서는 이미 인기를 끈 웹툰을 영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흥행 실패의 위험성이 낮다라고 수익성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학생들의 담화 내용인데요. 아까 가에서 다뤘던 내용을 바탕으로 비평문을 쓰려고 모인 학생들입니다. 학생 2는 웹툰 영상화가 이 정도로 유행인 줄 몰랐는데 방송에서까지 다루는 것을 보고 체감을 했다고 하고 있고요. 이 학생 1은 원인에 대해서, 방송에서 다뤘던 원인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서 학생 2와 학생 3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자, 학생 2에서는요, 영상산업의 성장을 언급했는데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는 웹툰 플랫폼들의 해외 진출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학생 3은요, 특수효과 기술 발달, 이거를 자기는 주요한 원인으로 공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 1은요, 그럼 이제 웹툰 영상화 유행 현상에 대한 각자 관점을 말해보자. 대부분 이 현상을 긍정적으로 볼 것 같은데, 다수의 의견이 이 현상을 긍정적으로 볼 것 같다라는 학생 1의 추측이 나타납니다. 너희들 생각은 어때? 라고 발언 기회를 주고 있고요. 학생 2는요, 여러분 조금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 시각을 취하고 있는데요. 웹툰 원작 영상은 원작의 이야기를 재탕하는 데 불과한 것 같고, 내가 봤을 땐 그런 것 같고, 이런 영상이 많아지면 다 비슷비슷해서 다양성을 해치게 될 거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웹툰 작가들이 영상화에 유리한 작품만 창작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것 같다라면서 걱정을 하고 있죠. 학생 1은 학생 2의 의견을 듣고는 그러면 소비자들까지도 신작에 대해 갖는 기대치와 만족도가 줄어들겠다라고 하면서 공감을 하고 있어요. 학생 3은 이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일리가 있네 라고 하면서 일단 이해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 라고 하면서 웹툰 창작자가 추가 수익으로 경제적 안정을 얻게 되면 질 좋은 웹툰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측면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학생 3의 의견에 학생 2는 그러네, 듣고 보니까 경제적 안정 덕분에 오히려 좋은 웹툰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고 학생 3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초고 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OTT 플랫폼을 보면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상이 부쩍 많아졌다. 이들 중에는 전 세계 시청 순위 1위를 한 작품이 있을 정도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인기를 얻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면서 방송 대담에서 언급된 이런 유행화 현상이나 그런 원인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뭐 특수효과 기술 이런 것들, 영상화 이야기를 웹툰에서 찾아지는 일, 이런 것들이 제시되고 있죠. OTT 활성화.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런 웹툰 영상화 유행 현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웹툰 영상화의 유행이 콘텐츠 전반의 다양성을 저해한다고 본다. 자, 이거 여기서 어디서 봤던 내용이죠, 여러분? 학생 2가 제시했었던 내용입니다. 새로운 시나리오 창작이 위축되고 영상화에 유리한 웹툰만 창작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단편적인 시각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바로 반박을 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영상 제작 측면에서는 새로운 내용이나 장르를 웹툰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영상이 다양화될 수가 있고, 제작 기법상에서도 이런저런 시도들이 촉발될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자, 웹툰 창작의 측면에서는 창작자가 경제적 안정을 얻게 되어 작품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도전적인 시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아까 학생 3이 살짝 언급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웹툰 영상화 유행 현상은 우리 콘텐츠 시장의 흐름 중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콘텐츠가 더 많이 제작되려면 질 좋은 웹툰 창작과 창의적 각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당부할 점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웹툰 영상화 유행 현상은 우리 콘텐츠 산업을 풍요롭게 만듦으로 긍정적으로 보아야 한다. 주장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웹툰 영상화 현상에 대한 전망도 제시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저희는 이 지문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나의 담화 내용이 다에 반영된 양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3번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문제를 일단 정답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회에 대한 전문가 2의 말을 이것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추가적인 수익 창출에 대한 전문가 2가 저작권을 판매할 수 있어서 수익 창출의 기회가 늘어났다라고 하면서 웹툰 산업 측면에서의 이런 수익적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학생 3이 언급했었죠. 경제적 안정성을 얻으면 좀 더 좋은 웹툰을 만들 수 있게 될 거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다에서 필자와 상반된 관점. 자, 여기서 끊어서 볼게요. 다에서 필자와 상반된 관점은 부정적인 관점이었어요. 뭔가 있었던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만드는 재탕에 불과하고 뭔가 컨텐츠의 다양성이 떨어진다라는 이런 부정적 관점을 반박한 내용으로 제시되게 되었죠.
이렇게 경제적 안전성으로 인해서 좋은 웹툰이 만들어질 수 있다. 반박한 내용으로 제시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선지의 길이가 조금 길고 담화를 이곳저곳에서 끌고 오면서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요. 꼼꼼히 끊어서 보면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지문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치러진 고3 수능 국어 매체와 언어 파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체 파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는 온라인 알림 메시지고요. 나는 학생의 블로그입니다. 이런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한번 지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알림 메시지가 도착을 했고요. 상호 대차에 대한 서비스 안내 알람이 온 것 같습니다. 상호 대차란 우리 도서관에 없는 도서를 협력 관계에 있는 도내 다른 도서관에 신청하여 이용자가 지정한 도서관에서 받아볼 수 있는 도서 대출 서비스라고 하면서 상호 대차가 뭔지 뭔가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용 안내 및 유의사항이 이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몇 건을 신청할 수 있는지, 대출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수령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휴관일과 공휴일이 제외된다라는 점과 미수령 시에 재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수령 시간과 신청 절차가 상세하게 나타나 있는 알림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학생 블로그라고 했었죠. 제목은 도서관 상호대차 저처럼 실수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이고요. 게시일시와 전체 공개로 올라간 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호입니다. 자기 자신을 밝히고 있네요. 수행평가에 쓸 책을 구하지 못해서 막막했는데 땡땡 시립도서관에서 보낸 상호대차 온라인 알림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상호대차에 대한 내용은 우측을 클릭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동영상 링크가 이어져 있는데요. 우리 이런 거를 이제 문제에서는 하이퍼링크라고 출제가 되죠, 여러분. 이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다양한 매체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좀 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바로 검색했더니 이웃 도시의 세무도서관에 찾던 책이 있었어요. 상호대차를 신청하고 며칠 뒤인 일요일에 도착 문자를 받았답니다. 수령기간이 도착 문자 수신일로부터 3 업무일 이내라고 되어 있었지만 업무일이 뭔지 잘 몰랐고 로부터는 당연히 문자 메시지 수신일을 포함한다고 생각해서 화요일이 수령 마감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화요일에 갑자기 일이 생겨 못 갔고 3일간 재신청할 수 없다고 생각해 좌절했답니다. 이게 바로 미수령 시 재신청 불가에 해당했었던 아까 가에 제시된 이 알람 내용이 되겠죠.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아침 도서관으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와서 오늘 내로 신청 도서를 수령하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 전화를 했더니 업무일은 휴관일 제외, 수신일로부터 3 업무일은 수신일 플러스 3 업무일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정말 기뻤답니다. 라고 하면서 기분 좋은 이모티콘도 제시되고 있고요. 자료실 운영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알고 있어 여유롭게 갔지만 수령 마감 시간은 오후 6시더라고요. 이 정보를 놓쳤네요. 도착한 건 오후 6시 25분. 안타깝게 책을 놓쳤습니다. 슬퍼하는 이모티콘. 결국 그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신청해서 그 주 목요일에야 도서관을 책을 받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면서 이러한 것 자세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함께 봤었던 이 가나 지문을 바탕으로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1번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자, 1번 가에는 나와 달리 하이퍼링크를 통해 관련 정보의 수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명시되어 있다. 자, 우리가 아까 링크, 하이퍼링크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가가 아니라 나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달리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2번 나는 가와 달리 작성자의 주관적인 경험, 우리 아까 자신이 도서관에서 그 대차 실패했던 경험 나타났었고요. 감정을 드러내기 위한 이모티콘 사용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뭐 슬픔을 드러내는 우는 이모티콘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매체는 큰 어려움 없이 풀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언어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의 조건이 모두 실현된 문장으로 적절한 선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아까와 동일하게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조건은 관형사가 관형어로 쓰일 것이라는 제시어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관형사랑 관형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관형사는요, 품사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관형어 같은 경우는 문장 성분의 개념이죠. 그래서 관형사는 항상 관형어이지만 관형사가 아닌 애들이 관형어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조건에서는 관형사가 관형어로 쓰인 케이스를 묻고 있습니다. 자, 4번에서는 바로 이 관형사 저가요. 손님을 수식해주는 관형어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 하나 충족을 했고요. 두 번째 조건, 선어말 어미를 통한 높임 표현이 나타날 것. 자, 선어말 어미는 여러분 어말 어미, 문장 끝에 가장 오는 종결어미 바로 앞에 오는 애들을 우리 선어말 어미라고 하는데요. 뭐 시 이런 애들이 우리 선어말 어미라고 하죠. 자, 아까 봤었던 4번 선지에 방금 오셨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오다가 기본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오시었다 이렇게 시라는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사용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요, 자릿수가 하나인 서술어와 둘인 서술어를 포함할 것이라는 개념인데요. 자릿수가 하나라는 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하나인 것과 두 개인 거를 골라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닮으셨다라는 건요, 여러분 일단 주어 있어야 되고요. 주어가 누구와 닮았는지라는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서술어예요, 여러분. 자, 닮다는 저 손님은 닮다라고 이렇게 주어로만 쓰이면 안 됩니다. 저 손님이 누구와 닮았는지 필수적 부사어를 반드시 제시를 해줘야 되는 서술어인 거예요. 그러면 자릿수가 두 개인 거죠. 그쵸? 주어 하나, 필수적 부사어 하나. 그 다음에 오셨다 같은 경우는 손님이 오다 이렇게 주어만 쓰여도 괜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다와 같은 서술어는 자릿수가 하나인 서술어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조건인 자릿수가 하나인 서술어와 둘인 서술어를 포함할 것이라는 거에도 충족이 되는 거죠. 그쵸? 자, 이게 뭔가 3번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좀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자, 이어서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국어 의문 변동 및 의문의 특징과 그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고요. 3번이 틀린 이유는 자, 여러분 우리 이런 걸 아래아라고 하고 중세국어에서는 모음으로 기능했지만 현대국어로 와서는 소멸된 의문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바람에 아래아가 쓰였는데요. 우리 고전 시가를 읽을 때 아래아가 나오면 아 혹은 으로 해석을 하라고 이제 설명을 학교 선생님들이 해주셨을 거예요. 자, 이 단어 같은 경우에도 아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자, 이 특징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 아로 바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예시에 해당되는 예는 첫 번째 음절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둘째 음절 이하에서 바뀌었다라는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나머지 선지는 적절한 예시가 되겠고요. 언어와 매체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치러진 수능, 독서, 첫 번째 지문, 독해 능력에 대한 관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독해에는 글의 유형이나 독서 흥미 등의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독해 능력을 복잡한 과정으로 설명한 연구가 많다. 하지만 고프와 동료 연구자들이 제시한 단순 관점은 자, 중심 제재가 되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단순 관점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 단순 관점이라는 것은 독해 능력을 설명하는 그런 이론이 되는 것 같아요. 독해 능력을 해독과 언어 이해로 단순화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독은 개별 단어를 인식하는 능력으로 단어를 빠르고 정확히 소리내어 읽기, 단어를 한눈에 식별하기 등을 포함합니다. 언어 이해는 말로 듣거나 글로 읽은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으로 중심 내용 파악하기, 추론하기 등을 포함한다고 하네요. 단순 관점에 따르면 해독 발달에는 해독은 아까 개별 단어를 인식하는 능력, 빠르고 정확하게 읽기 이런 거였죠. 이런 것들을 발달하는 데에는 글자와 글자 소리에 대한 학습이 필수적이므로 글 읽기 경험과 말소리, 듣기 경험이 모두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편 단어 인식을 못해 글을 읽을 수 없어도 그 내용을 텍스트가 아닌 이런 음성으로 들려주었을 때 중심 내용 파악하기 등을 할 수 있다면 해독 발달 전에도 구어 의사소통 경험을 통해 언어 이해가 발달된 것으로 본대요. 또한 해독이 발달하면 글 읽기 경험을 통해서도 계속 읽다 보니까 언어 이해가 발달될 수 있으므로 해독 발달 후에는 독서 경험, 그러니까 읽기 경험이 독해 능력 발달에 주요한 기여를 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요. 이런 해독과 언어 이해가 뭔가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에 뭔가 그런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뭔가 이렇게 긴밀하게 유기적 관계를 필수적으로 맺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한쪽이 먼저 발달을 하면 그 발달한 쪽이 발달하지 않은 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 관점은 독자 유형을 다음에 4가지로 구분한다고 하는데요. 해독과 언어 이해가 모두 충분한 독자. 자, 그럼 읽는 것도 잘하고 단어 파악도 잘하고 중심 내용 추론, 중심 내용 이해도 잘하는 독자. 완벽한 독자가 되겠죠. 해독과 언어 이해가 모두 부족한 독자. 반대로 거의 문맹, 거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언어 이해는 충분하지만 그러니까 말로 들었을 때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지만 본인이 읽기 능력은 부족한 독자. 해독은 충분하지만 그러니까 단어 파악이라든지 읽고 텍스트를 그대로 소리내서 뱉는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심 내용이나 추론적 사고 이런 문맥을 파악하는 능력은 부족한 독자. 이렇게 총 4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단순 관점에 따르면 해독과 언어 이해 중 어느 하나로도 부족한 독자는 독해에 어려움을 겪으며 능숙한 독해 수준에 도달하기도 힘들대요. 가령 단어 인식은 잘하지만 단어 인식은 잘하는 애들은 우리 해독은 잘하지만 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해독은 잘하지만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는 언어 이해는 못하는 경우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 글만 잘 읽고 단어만 알면 뭐예요? 그쵸? 독해, 내용 파악을 못하는 건데 우리 이럴 때 능숙한 독해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단순 관점은 글자를 단어로 인식하고 글의 내용을 파악하여 그 의미를 이해하기까지 독자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설명하지는 않는데요. 단순 관점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독해 능력에 해독과 언어 이해가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독해 능력 연구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는 의의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 글을 바탕으로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1번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일치하지 않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단순 관점에 따르면 해독이 발달되기 이전에는 구어 의사소통 경험으로 언어 이해를 발달시킬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저희가 지문에서 살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편 단어 인식을 못해 글을 읽을 수 없어도 그 내용을 말로 들려주었을 때 중심 내용 파악하기 등을 할 수 있다면 해독 발달, 이 해독 발달이 바로 단어 인식이 되겠죠? 그 전에도 국어 의사소통 경험을 통해 언어 이해가 발달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달시킬 수 없다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1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풀만하죠, 그쵸?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이어서 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면 되세요.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5번 문제를 한번 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적절한 것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념을 정의하고 그 개념을 기준으로 대상을 분류하고 있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문단에서 단순 관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 해독과 그리고 언어 이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었고요. 3문단에서 이 두 요소를 기준으로 독자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선지가 가장 적절한 선지가 되겠네요. 자, 2, 3, 4, 5 다른 선지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특정 관점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보완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자, 글의 마지막 문단에서요. 특정 관점의 한계를 지적하는 부분은 나타났었어요. 바로 이 부분이었죠.
독자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보완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았고요. 3번 독해 능력 발달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능력 발달 과정을 뭔가 시간에 따라서 뭔가 순서에 따라서 제시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4번 상반되는 두 관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상반되는 두 관점이라고 하긴 애매하고요. 단순 관점을 중심으로 내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5번 일반적인 통념을 반박하며, 자, 일반적인 통념이라는 건 우리의 고정관념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반박을 한다거나 뭔가 자신의 주장을 강화한다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가장 적절한 선지가 되겠고요. 이게 딱히 어려운 지문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꼼꼼히 실수하지만 않고 지문을 읽어주시고 문제를 풀어보신다면 무난하게 넘어갈 지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해당 지문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치러진 수능 독서 두 번째 지문 법조문의 의미 해석 방법과 보증계약에 관한 규범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지문으로 이루어진 주제통합 지문이 되겠습니다. 가지문부터 보도록 할게요. 법조문으로 구성된 법 규범의 성문법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법 해석이라고 한다. 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므로 성문법을 구성하는 단어나 문장은 그 일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물리 해석이라고 하며 이 물리 해석이 법 해석의 출발점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1문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문법을 그냥 단어 워딩 그대로 파악하기보다는 일상적 의미에 충실해야 하며 이것을 우리는 물리 해석이다 라는 내용인데 어려운 거는 없었다. 그쵸? 이 문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물리 해석으로는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면 그것이 사용된 맥락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체계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입법 과정에서, 그러니까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 역사적 해석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예로서 담보를 들 수 있는데요. 담보의 일상적 의미는 맡아서 보증함이고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 예로 구조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검사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성문법 조문에서 사용될 때는 그 맥락을 고려하여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는데, 자, 1문단의 내용을 바탕으로 봤었을 때 이러한 이유는요, 담보라는 걸 그냥 사전적 의미로 찾는 게 아니라 체계적 해석, 어떠한 맥락에서 이러한 단어가 사용되었는지 혹은 이 법률이 입법이 되었을 때 논의됐던 내용을 바탕으로 뭔가 역사적 해석 방법으로 다른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담보는 유상계약의 맥락에서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한다 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자, 유상계약의 맥락에서 맥락을 고려한 거죠, 여러분. 값어치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담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대요. 여기서 유상계약이란 그 당사자가 서로 대가를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뜻하는데요. 유상계약의 일종인 매매계약에서 목적물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있던 하자 때문에 대금만큼의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매도인은 그 하자 발생의 원인이 무엇이든 담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 책임의 내용은 손해배상이 원칙이지만 만약 하자로 인해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매수인은 계약 자체를 파기하고 대금 환불을 청구할 수도 있대요. 자, 다만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하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유상계약에서 매수인과 매도인의 계약 관계에서 어떠한 경우에 매수인이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없는지도 구분해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한편 담보는 채권과 관련된 맥락에서는 또 맥락을 고려해서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데요. 금전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실현이 되는데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부동산이면 그 부동산을 경매하여 마련된 경매대금을 배당받음으로써 금전채권이 실현됩니다. 이때 경매대금을 배당받을 금전채권자가 여럿이면 각 채권자는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해서 배당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채권자 중 담보물건을 가진 자는 경매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액부터 먼저 배당을 받는데요. 자, 담보물건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이 담보물건은요,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해주는 조치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채권자예요. 내 채권자인데 어떤 부동산을 경매해서 막 돈이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담보물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채권을 이제 보장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담보물건을 가진 나한테 채권액이 가장 먼저 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가의 중심 내용은 담보라는 예시를 들어서 이 담보가 유상계약의 맥락, 그 다음에 채권과 관련된 맥락에서 각각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설명해주고 있고 법조문에서 이렇게 맥락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채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 이행하기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원래의 채무자를 주채무자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보증인이라 하고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주채무, 보증인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를 보증채무라고 한다고 합니다. 보증채무는 담보 기능을 수행하므로 주채무가 소멸되면 당연히 보증채무도 소멸이 되겠죠. 보증이 성립하려면 채권자와 보증인을 당사자로 하는 보증계약이 필요하다. 보증계약은 보증인에게만 채무를 발생시키므로 유상계약이 아니고요. 이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간의 보증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자, 우리 아까 가에서 여러분 그 유상계약 개념이 나왔었는데요. 유상계약이란 서로 대가를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었어요. 그쵸? 너도 이거 주고 나도 이거 줄게 라는 게 바로 유상계약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증계약은요. 채무를 보증인에게만 발생시키므로 유상계약이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보증계약에 대해서는 보증인 보호를 위하여 법적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민법에 의하면 보증계약을 할 때는 일반적인 계약과는 달리 계약서가 작성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보증인의 서명이나 기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자, 이를 위반한 보증계약은 무효이지만 보증채무가 이행되었으면 보증인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주채무가 주채무자의 사업과 무관한 금전채무이고 보증인이 대가 없이 주채무자에 대한 호의로 보증계약을 한 경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보호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때 보증기간은 3년이고요. 자, 이 문단에서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민법과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주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보증인에게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강제집행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채권자에게 증명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대요. 자, 그래서 채권자가 주채무자한테 이행하지 않고 보증인한테 막 닥달하는 겁니다. 야, 이거 뭐 보장해 라고 했었을 때 보증인이 이 강제집행 대상 주채무자가 가지고 있다. 나한테 하지 말고 주채무자한테 요구해라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보증인이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연대보증특약이 보증계약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약을 한 보증인이 연대보증인은 채권자가 곧바로 주채무 전액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없대요. 이때 연대보증인은 거의 주채무자와 거의 동등한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겠죠.
연대 보증인에게도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되는데 어떠한 해석 방법을 따르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자, 어떠한 해석 방법. 자, 여기서 이제 가와의 연관성이 드러나죠, 여러분. 그쵸? 어떻게 법조문을 해석할 거냐, 어떠한 맥락을 적용시킬 거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 법률 제2조가 그 적용 대상인 보증계약을 주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채무를 보증인이 이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입법 과정에서 연대 보증인의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입법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 과정이라고 하는 건 아까 우리 가의 역사적 해석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희는 관련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두 지문을 바탕으로 1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를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13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을의 소유의 아파트에 가의 담보 물건을 설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아까 담보 물건이 뭐였었죠, 여러분? 자,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어요. 그쵸? 만약에 이런 채무관계, 채권관계를 제대로 실현하지 않는 경우 이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담보물건이었습니다. 또한 갑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을의 친구 병과 나의 보증계약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이 을은 바로 그럼 병은 바로 보증인이 되겠죠, 여러분? 봅시다. 1번, 을이 돈을 갚지 않아 아파트가 경매될 경우, 자, 경매된 거 강제 집행된 거죠. 갑은 가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보다 1억 원을 먼저 배상받을 수 있다. 자, 우리 아까 담보 물건을 계약한 사람들은 이런 뭔가 보상금, 배당금을 먼저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2번,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모두 갚으면, 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런 채무 이행을 모두 다 하면 보증인의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된다고 했습니다. 3번, 갑이 설정한 담보 물건과 병이 체결한 보증계약은 모두 갑의 1억 원 채권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맞습니다. 모두가 갑이 뭔가 돈을 빌려주면서 이런 채권을 자기가 실현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가입한 계약 조치가 되겠죠. 4번, 병이 갑과 맺은 보증계약은 을에게 1억 원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만 유상계약이 된다. 자,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보증계약은 유상계약이 아니라고 우리 아까 확인을 했었습니다. 지문에서 살펴볼게요. 자, 보증계약은 보증인에게만 채무를 발생시키므로 유상계약이 아니다. 이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간에 보증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계약이 된다라는 4번 선지가 잘못된 선지가 되겠습니다. 5번, 병이 갑에게 1억 원을 대신 갚았다면, 보증인이 대신 갚았다면 주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보증인의 보증채무 역시 소멸되는 거 맞겠죠. 자, 해당 지문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치러진 수능 국어 독서 세 번째 지문인 열팽창 현상과 액추에이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열팽창이란 물체의 온도 변화에 따라 그 길이, 부피가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중 길이의 변화를 수치화한 것이 선형 열팽창 계수인데 인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을 온도 변화량으로 나눈 값이다 라고 하면서 열팽창과 선형 열팽창 계수에 대한 정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길이 변화율은 길이의 변화량을 처음 길이로 나누어 얻는 값이며 변화량이란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뺀 것이다. 대부분의 물질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이며 물질마다 그 값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합금인 인바와 순수한 금속인 알루미늄은 선형 열팽창 개수가 양수인 물질이며 인바는 알루미늄에 비해서 매우 작은 선형 열팽창 개수를 갖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인바가 알루미늄에 비해서 길이의 변화값이 적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선형 열팽창 개수가 다른, 그러니까 서로 물질이 다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두 종류의 물질 P와 Q를 서로 다른 두께의 두 층으로 접합하여 평평한 띠를 만든다고 하자. 바로 이 그림이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 Q가 P보다 선형 열팽창 개수가 크다면 온도를 올렸을 때 Q층은 P층보다 더 팽창하려고 하겠죠. 그쵸? 더 큰 변화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두 층이 접합되어 있어 독립적인 팽창, 각각의 이런 성질에 따른 팽창이 억제되므로 그림과 같이 띠가 P층으로 원의 호 형태를 띠면서 팽창한 후 그 상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자, Q 같은 경우는 본인이 혼자 있으면 열팽창을 자기 멋대로 크게 할 수가 있는데 자기보다 열팽창 개수가 작은 P랑 붙어 있으니까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림과 같이 열팽창 개수가 작은 쪽으로 휘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겁니다. 이후 다시 처음의 온도로 내리면 띠는 다시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오고요. 물체의 휘어짐 정도는 곡률로 수치화할 수 있는데 띠 또한 휨의 정도를 곡률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띠의 길이에 비해 두께가 매우 얇고 폭이 좁아 띠를 하나의 곡선이라고 간주하면 띠를 원의 호로 생각할 수 있다. 이때 원의 호를 포함하는 원의 반지름을 휘어진 띠의 곡률 반지름이라 하는데 곡률은 이 곡률 반지름의 역수이다. 즉 곡률 반지름이 작을수록 더 심하게 휘어진 거래요. 자, 그럼 곡률 반지름과 휨의 정도는 반비례 관계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곡률 반지름의 크기가 작았을 때 우리는 더 크게 휘었구나 라는 걸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두 물질의 선형 열팽창 개수 차이가 크거나 온도 변화가 클수록 띠가 더 휘어진대요. 온도 변화량이 같아도 띠를 이루는 물질에 따라서 띠가 휘는 정도도 달라지는데 이를 나타내는 것이 민감도이며 휨 민감도가 더 크다는 것은 같은 온도량의 변화량에서 띠가 더 심하게 휘어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A라는 물질이 휨 민감도가 5라고 하고 B라는 물질이 휨 민감도가 3이라고 하면 A가 B에서 같은 30도일 때 더 많이 휘는구나 라는 거죠. 띠의 한쪽 끝을 고정하고 열을 가하면 띠가 휘면서 반대쪽 끝이 움직이는 액추에이터가 된대요. 여러분 겁먹지 말고 액추에이터라는 게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세요. 액추에이터란 열 에너지를 기계적 동작으로 변환하는 장치로,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의 성질을 바꾸는 거죠. 그쵸? 액추에이터의 설계에는 최대 이동 거리, 띠가 외부에 갈 수 있는 힘, 반응 완료 시간 등이 고려된다고 합니다. 띠가 휠수록 고정되지 않는 끝의 이동거리는 커진대요. 최대 이동거리는 힘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이 없다고 가정할 때 주어진 온도 변화량에서 띠의 끝이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인데요. 이 값은 띠의 길이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띠가 휘면서 띠의 끝이 외부의 힘을 가할 수 있는데 이 힘은 띠의 끝이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여 휘어짐의 종료가 완료되었을 때 소멸이 되고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띠가 있는데 얘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얘가 최대 이동 거리는 이쪽 시점에 도달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의 힘은 0으로 소멸한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띠가 휘는 과정에서 최대의 곡률에 도달했을 때가 같대요. 자, 이게 바로 최대 이동 거리가 되는 거고요. 반응 완료 시간 동안 고려해야 하는데 반응 완료 시간은 온도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띠의 끝이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이고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짧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앞에서는 열팽창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고 물질들이 어떻게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뭐 곡률 반지름이라든지 휨 민감도에 대한 개념이 제시되어 있고요. 4문단부터는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액추에이터의 설계에 고려되는 최대 이동 거리, 띠가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 반응 완료 시간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내용 자체는 아까 법조문 지문보다는 이게 조금 더 심플하고 그림도 제시되어 있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가 정말 어려웠죠. 그쵸? 오답률 탑을 찍은 과학 지문의 12번 문제였나? 네,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가장 높은 오답률을 기록했었던 이 지문의 세 번째 문제의 변형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화면 크기상 보기가 조금 잘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보기 지문을 바탕으로 선지해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선지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T0에서 T2로 올렸을 때보다 T0에서 T1으로 올렸을 때 A와 B 모두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한 시점의 곡률은 더 크겠군 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살펴봅시다. 자, A는 T1에서 물체를 잡을 수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B만 물체를 잡을 수 있었다고 제시되어 있죠. A는 T1에서 물체를 잡을 수 없었고 T2가 되어서야 더 높은 온도가 되어서야 더 크게 휘면서 물체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한편 B는요, T1에서 물체를 잡을 수 있었고 T1에서도 물체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B가 외부에 자, 그러면 여러분 최대 이동 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선 여기 주어진 환경만 봤었을 때 A는 T2로 올렸을 때보다 T1으로 올렸을 때의 곡률이 더 크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T1에서는 잡을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T0에서 T1로 올렸을 때보다 T0에서 T2로 올렸을 때의 A의 곡률이 더 큰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1번은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2번 T0에서 T1로 올렸을 때 A와 B의 각각의 휨이 멈춘 시점에서의 B의 곡률은 A의 곡률보다 작겠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 T1에서 아까 집게 A는요 물체를 잡을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A의 곡률이 더 작겠죠. 3번 T0에서 T1로 올렸을 때 A가 온도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T의 끝이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B보다 짧았다면 B의 반응 완료 시간이 A보다 짧겠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아까 반응 완료 시간은 온도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T의 끝이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이라고 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집게 A가 B보다 T의 끝이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더 짧았다면 A의 반응 완료 시간이 B보다 더 짧죠. 그쵸? 반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번 T0에서 T1로 올렸을 때 B는 A와 달리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겠군. 자, 그런데요 여러분 B는요 T1에서도 잡을 수 있고 T1에서도 잡을 수 있고 T2에서도 잡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힘이 소멸되는 건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했을 때 힘이 소멸된다라고 했었죠. 적어도 T1은 B의 최대 이동 거리가 아닌 거예요. 더 갈 수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소멸된다라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A는 B와 달리 B가 T1에서 물체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B가 A보다 같은 온도 변화량에서 T가 더 심하게 휘기 때문이다. 자, 휨 민감도가 더 크기 때문에
같은 온도에서 물질 B가 물질 A보다 더 크게 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게 B가 T1에서 물체를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지문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치러진 수능 독서 네 번째 지문인 인격의 동일성에 관한 다양한 관점 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입니다. 철학에서 특정한 개인으로서의 인간을 인격, 그 중에 나를 자아라고 한다고 합니다. 인격의 동일성은 모든 생각의 기반이고요. 우리는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와 동일한 인격이기에 과거의 내가 한 약속을 현재의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칸트는 이전까지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유력한 견해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자, 주관은 인식의 주체를 가리키며 여기서 인식은 암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 이 지문에서는 여러분 인격 동일성에 대한 이런 철학자들의 견해를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지문이에요. 자, 칸트가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생각하는 나라는 영혼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쭉 이어지고 그냥 하나의 동일한 인격으로 쭉 이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칸트는요, 나는 생각한다, 즉 자기 의식은 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중 하나에 불과한다고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조건 자체는 무언가가 실제함, 그러니까 뭔가 인격의 동일성, 뭔가 이런 것들 실제함을 보장하지는 않고 자기의식은 생각하는 나가 단일한 주관으로서 즉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보장하지 않고 영혼이 실제의 가능성뿐만 열어둔다라는 견해를 밝혔어요. 그래서 이전에 칸트는 이전에 견해를 반박했죠. 이를 바탕으로 칸트는 영혼이 인격이라는 견해를 반박하면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동일성을 인식하는 것이 인격이다와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라는 두 전제 모두 납득할 수는 있지만 그 전제들로부터 영혼이 인격이다라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자, 왜냐하면 첫 번째 전제에 등장하는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의식은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에 대한 의식을 한다는 뜻이지만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와 다름없는 두 번째 전제에 등장하는 의식은 무언가가 꼭 실제함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왜 이 두 전제를 동의해놓고서는 왜 이런 결론이 도출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두 문장 모두 의식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칸트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 문장에서 사용된 의식의 개념과 두 번째 문장에서 사용된 의식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영혼이 인격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칸트는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의 존재를 직접 증명하는 대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주치는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고 합니다. 자, 칸트 이전에는 하나의 주관이었는데요. 칸트는 복수의 주관을 인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돼야 경험적 판단, 윤리적 판단 등의 생각이 가능하다고 보았고요. 생각의 구성은 시간의 흐름을 따르는데 이러한 구성은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주장을 내비쳤습니다. 스트로스는요, 자, 칸트의 이후 스트로스는 등장합니다. 스트로스는 자아를 인식하는 방법이 경험적 인식의 방식과 구별된다는 칸트의 견해에 동의하지만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철학적 상상에 불과하다고 칸트를 비판하죠. 복수의 주관 자체가 어떻게 동일한 인격, 하나의 인격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인격에서 신체를 간과했기 때문, 칸트가 신체를 간과했기 때문인데요. 스트로스는
스트로스는 이 신체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 인격이라는 것이 의식과 신체의 복합체라고 생각을 했으며 시공간적 세계 안에서 우리의 신체를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며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적 인식들로부터 추상화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몸을 매개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시공간적 세계에서의 경험이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을 뒷받침한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바로 이 신체를 바탕으로 한 경험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식도 마찬가지로 경험에 의존하기에 자기의식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칸트의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견해를 펼쳤습니다. 육문단입니다. 롱게네스는요, 자, 이제 그 이후에 또 다른 철학자입니다. 통시적으로 동일한 자아가 없이는 경험적 인식이 성립할 수조차 없으므로. 자, 아까 스트로스는요, 여러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고 하는 것을 비판했는데, 이게 롱게네스는 이 동일한 인격이 없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인격이 없으면은 경험을 못하기 때문이죠.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으로부터 추상화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그는 자아와 인격이 시공간적 세계를 경험하는 인간에만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롱게네스는 인간은 도덕적 존재이며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율성을 지닌 존재라는 칸트의 견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자율성을 지닌다는 것은 시공간적 세계를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것들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뜻하고요. 그러려면 신체가 있고 살아있어야 하므로 인격의 동일성의 기준은 각자가 자신의 것이라고 통시적으로 인식하는 신체라고 롱게네스는 주장했습니다. 자, 이 인격의 동일성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칸트 이전의 견해, 그리고 칸트의 견해, 그리고 스트로스의 견해, 롱게네스의 견해가 쭉 제시되고 있고요. 이 학자들의 견해를 대조하는 문제가 아마 학교 시험에서도 중점적으로 출제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5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적절한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칸트는 자기의식은 의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조건 중 하나라고 보았다고 했어요. 자, 이 문단을 한번 살펴볼게요. 가능하게 하는 조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본다라고 제시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조건 중 하나라고 보는 2번 선지는 적절한 선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1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아까 5번 문제와 동일하게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14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선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정답 근거 지문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칸트에서 경험적 판단, 윤리적 판단 등을 가능하게 하는 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주치는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돼야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번의 4번 선지는 적절한 설명이 되겠네요.
나머지 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칸트는 두 전제, 우리 아까 의식이라는 단어가 쓰인 두 전제 모두 납득할 수 있다고 보았잖아요. 자, 그런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 동일성을 인식하는 것이 인격이다라는 것이 되어 있는데, 영혼이 인격이다라는 결론은 전제는 인정하지만 결론은 도출될 수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선지는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스트로스는 시공간적 세계에서의 경험이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을 뒷받침한다고 했으므로 자기의식이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 자, 스트로스는요, 시공간적 세계에서의 경험이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을 뒷받침한다고 하긴 했어요. 자, 그런데 자기의식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그런 견해는 잘못했다고 칸트를 비판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3번 롱게네스는 경험적 인식이 성립하려면 통시적으로 동일한 자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으로부터 추상화된 것이다. 자, 그런데 경험으로부터 추상화된 것은 우리 아까 롱게네스가 아니라 여러분 스트로스의 견해에서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롱게네스라는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그리고 5번입니다. 롱게네스는 인간은 도덕적 존재이며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율성을 지녔다는 칸트의 견해를 인정했으므로 인격의 동일성의 기준은 인간의 자율성이라고 보았다는 견해는 아까 보인이 각자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신체에서 비롯된다라고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당 지문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치러진 수능 국어 문학 첫 번째 지문 수군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군가의 경우 이제 수특에서 직접 연계된 지문이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더 익숙한 지문이어서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푸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글의 갈래는 판소리 사설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중몰이, 안일이, 자진몰이와 같이 리듬감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사슴이 반론하되 뭐 있을런가 이러한 판소리 사설체의 어투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문을 함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때의 사슴이 반론하되 근래 인간이 하 무서워 짐승을 잡아먹기 온갖 꾀가 다 생기고, 자, 인간이 짐승들을 온갖 방법으로 다 잡아먹고 산중에 수목이 없어. 그러니까 산에 있는 나무와 풀 이런 것들도 다 베어버리다 보니 의심할 곳이 없어져서 우리 모여서 방책이 있을런가 이야기를 해봅시다 라고 수령님 좋은 길을 일러주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랑이가 수령말을 듣더니만은 거두름을 피우며 사슴이 수령님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했더니 호랑이는 이 수령님이라는 표현 자체에 거두름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기분이 되게 좋은 거죠. 위험을 부리고 싶어서. 오늘은 노소거를 막론하고 자세히 말해보라. 토끼가 여짜오되 라고 하니까 토끼가 사냥개라 하는 것은 우리 같은 모족으로 사람 집에 기식하니, 자, 우리와 같은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 집에 기생해서 사니까 무슨 아첨으로 내 잘 맞는 자랑허여. 심성궁곡 츠감 절벽 찾고 찾아들어와 동제간 살해만 하니, 자, 인간 편에 서서 같은 동물간에 이렇게 살해만 하고 있으니 수령님 이후로는 사냥개를 다 잡수오면, 자, 우리 아까 수령이 호랑이였죠. 호랑이 당신이 사냥개를 있는 대로 다 잡아 먹어주시면은 그 덕이 모든 금수에게 비치오리다 라고 바람을 내비치고 있어요. 자, 호랑이가 토끼의 말을 듣고 네 원통함도 풀고 나도 배부른 꼴을 보련만은, 자, 그러면 좋겠지만은 1등 포수가 따라다녀. 자, 사냥개랑 포수가 같이 다니겠죠. 포수가 따라다녀 어설프게 물려다가 조총에 불이 번듯, 자, 총 이야기를 하는 거죠. 총에 불이 번듯 타단이 쑥 나오면 내 신세는 어쩌냐. 내가 괜히 사냥개를 잡아먹으려 했다가 오히려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별주부 저기 토선생 계시오 부른다는 것이 수로 8천리를 아래턱으로 밀고 오자니 아래턱이 빳빳하여 토자가 살짝 늦어져 호자로 되었겠다. 자, 토선생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호선생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자, 호선생이라고 부른 이유는 자, 아래턱이 빳빳해져서 발음에 실수가 났다라는 겁니다. 우리 판소리에서 알 수 있는 이런 해학적인 요소, 웃음을 주는 요소가 드러나고 있네요. 자, 이제 호랑이가 이런 말을 듣고 본인도 내려오는데요.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속림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호랑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엔 머리를 흔들며 양귀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남고 동화 같은 뒷다리, 전동 같은 앞다리,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자, 호랑이의 겉모습, 호랑이의 외양을 각종 비유, 모모 같은 이런 직유를 활용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엄동설한 백설격으로 잔디뿌리 왕모래를 좌르르르 흩으며 우리 이런 것들 음성상징어라고 하죠. 주홍 같은 입 벌리고 색채 얻어 드러나고요. 홍행행 허는 소리 산천이 진동하고 강산이 뒤늦고 땅이 푹 꺼지는 듯 자, 과장적 문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판소리 사설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호랑이가 아무리 크게 운다 한들 소리 산천이 진동할 수는 없죠, 여러분. 자, 산천이 울릴 만큼 큰 소리가 났다라는 겁니다. 자라가 깜짝 놀래요. 몸을 움츠고 가만히 엎졌을 때 호랑이가 척 내려와 이거 무엇인고 이리 보아도 둥글둥글 저리 보아도 둥글둥글아 하고 불러도 대답이 없겠다. 옳다, 이거 입가심 허여볼까 라고 하면서 별주부를 잡아먹으려 하고 있어요. 자라가 깜짝 놀래요. 여보 당신이 니라 허시오 라고 했더니 호랑이가 깜짝 놀래서 이끼 이것 보아라. 도리좀치 속에 배암 집어넣은 것 같이 생긴 것이 인사성은 밝네. 나는 이 산중 지키는 호생원 어른이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아까 별주부가 토선생을 불러야 되는 걸 발음 실수로 호생원이라고 부른 거에 대해서 호랑이가 자기를 부르는 말을 듣고 자신을 부르는 말인 줄 알고 내려온 겁니다. 자, 자라는요 호랑이라는 말을 듣고서 바로 일러 나는 명색이 자라새끼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라새끼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호랑이는 오히려 반기고 있었죠. 얼씨구나 좋을시고 내 평생에 원하기를 왕배탕이 원일러니 오늘날 만났구나. 자, 자라를 이용해서 원배탕이라는 걸 만들어 먹고 싶어서 와 이거 잘됐다 이러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라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래서 아유 나 자라 아닙니다. 자, 잡아먹힐까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두꺼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호랑이가 두꺼비 같으면 더욱 좋다. 너를 산채로 불에 살라 술에 타먹고 내가 좀 더 건강해지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두꺼비가 더 좋다라는 이런 천청백력 같은 말을 하고 있네요. 아이고 내 남생이요 남생이 같으면 더욱 좋다. 습기에는 제일이라 하니 너를 산채로 먹으리라. 자,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만 계속해서 거짓말이 더 좋다 오히려 잘됐다 라는 이런 반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자라는요 기왕 죽을 바에는 속임수나 한번 써보고 죽을 밖에 없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목을 길게 내놓으며 네 이놈 호랑아 내 목 나간다. 그러자 호랑이는 깜짝 놀래서 애끼 이거 목 나온다 그만하시오. 하루 수천 발 나오겠소. 대체 당신 명색이 무엇이오? 라고 했더니 자라는 나는 수궁 전옥주부 공신 4대손 별주부 별나리로다 라고 있는 척하죠. 이놈 내 목 이 모양 된 내력을 들어보아라. 우리 수궁 태력하여 영덕전 새로 질때 1800한 기와를 내 손으로 올리다가 추녀 끝에 뚝뚝 떨어져 목으로 잘깍 거꾸러져 이 모양이 되었기로 명이 다려 문이 안즉 호랑이 쓸개를 10번만 먹으면 목이 즉효 헌다기로 우리 수궁 돌이랑 귀신 잡았다고 호랑이 사냥을 나왔더니 쓸개 한번 못 주겠느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라가 역으로 호랑이의 쓸개를 바로 너 호랑이 쓸개를 원한다는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호랑이도 겁을 먹게 되죠. 호랑이가 질색하여 아이고 별날이 이것 좀 놓아주시오 라고 애걸복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뭔가 처지가 뒤바뀐 거죠. 자, 겁을 먹은 호랑이는요 바다 건너 호련히 간 곳 없네 라고 하면서 별주부로부터 도망갔고요. 얼마나 놀랐냐면요 전라도 해남에서 냅다 뛴 놈이 의주 압록강 가에서 숨을 내쉬고 한편을 살펴보는데 남생이 한 마리
눈가리가 뾰조롱하고 내다보니 별주부로 알아껐다. 자, 남생이를 보고 별주부로 착각할 만큼 엄청 놀란 거죠. 그쵸? 우리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바로 이런 상황에 쓰면 되겠습니다. 자, 옛기 저놈 그새 저기 쫓아왔구나. 그래서 또 후다닥 빼놓은 것이 함경도 세수람 고개에다 덜렁 올라앉아 장담을 하겄다. 내 용맹이나 된 게 여기까지 살아왔지 잡놈 같았으면 하마 그놈 뱃속에 구드렸다 라고 하면서 나 정도 되니까 살아남았지 다른 잡놈 진짜 미물들 같았으면은 이미 별주부한테 잡혀서 큰일 났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안전한 것 같으니까 허세를 부리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저희는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선생님의 설명을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4번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모의고사 원본에 있었던 보기 내용도 중요한 포인트가 많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비판을 드러낸다는 점, 그리고 현실감을 부여해서 인물이 처한 상황을 강조한다는 점,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한 것으로 과장되게 표현해서 청중의 흥미를 높였다는 것이 바로 이 작품의 주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여러분? 네, 바로 2번입니다. 호랑이가 두꺼비, 남생이 등을 모두 약으로 안다는 설정 나타났었죠. 잡아먹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요. 동의보감이라는 현실의 의서를 중첩하여 실제 있는 책을 이 작품에 중첩시켜서 호랑이의 박식함과 생명 존중 태도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생명 존중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면 두꺼비와 남생이를 약으로 먹으려는 태도를 취했을까요?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수군가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치러진 수능 문학 두 번째 지문, 복합갈래 지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갈래 지문 중 첫 번째 그리움입니다. 두고 온 것들이 빛나는 때가 있다. 빛나는 때를 위해 소금을 뿌리며 우리는 이 저녁을 떠돌고 있는가. 자, 빛나는 때는 긍정적인 시어입니다. 이 긍정적인 시어, 빛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소금을 뿌리면서 저녁을 떠돈대요. 자, 그렇다면 이 소금을 뿌린다는 것은 빛이 나는 때를 위한 뭔가 준비, 기다림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뭐 하는가 라는 의문형 어미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사방을 둘러보아도 등불 하나 켜드니 보이지 않고, 자, 빛조차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 화자는 처해 있는 겁니다. 등불 뒤에 속삭이며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 들리지 않는다. 자, 아무도 없는 이런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잊혀진 목소리가 살아나는 때가 있다. 잊혀진 한 목소리, 잊혀진 다른 목소리의 끝을 찾아 목매이게 부르짖다. 자, 잊혀졌던 목소리를 뭔가 다시 그 끝을 찾기 위해서 목매이게 부르짖는데요. 무언가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잦아드는 때가 있다. 자, 목매이게 부르짖다, 잦아드는 때가 있다는데요. 그 잦아드는 외마디 소리를 찾아 칼날을 세우고 우리는 이 새벽길 숨가쁘게 넘고 있는가. 자, 우리는 이 잦아드는 외마디 소리, 화자가 원하는 이 소리를 위해서 우리는 칼날을 세우면서 숨가쁘게 넘고 뭔가 노력을 하고 있는가, 간절하게 하고 있는가 라고 하고 있는 거죠. 하늘 올려다보아도 함께 어둠지새던 별 하나 눈뜨지 않는다. 자, 나랑 같이 어둠, 이런 부정적인 상황을 같이 보냈었던 이런 별이라는 나의 뭔가 연대의식이 있었던 대상, 뭐 나의 동료, 이런 것 하나 보이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두고 온 것들은 빛나는가.
빛을 뿜으면서 한 번은 되살아나는가, 이렇게 뭐뭐 하는가라는 의문형 어미를 반복을 하면서 계속해서 고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뿌린 소금들 반짝반짝 별빛이 되어, 자, 우리 앞서 뿌렸었죠. 자, 앞에서 소금은 내가 빛나는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림을 위해서 한 행위였어요. 이것의 결실인 거죠. 그 소금들이 반짝반짝 별빛이 되어서 오던 길을 환히 비춰주고 있으니 라고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화자는요, 시각적 청각적 심상을 활용을 해서 자신이 뭔가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별빛 빛나던 때를 염원하고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작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지문, 감나무 그늘 아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게 어찌 바람뿐이랴. 자, 그럼 이 말은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것이 바람 외에도 많다라는 의미인 거죠. 감나무 잎새를 반짝이는 게 어찌 햇살뿐이랴. 자,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오색 딱따구리가 따다다닥 찍고 가더니 봐봐, 시방은 청설모가 쪼르르 타고 내려오네. 자, 어떤 특정 청자에게 말을 하는 방식으로 봐봐, 이렇게 시상을 전개하고 있어요. 사랑의 끝나기로서니 그리움마저 사라지랴. 자, 이 말은 우리는 이별을 했지만 그리움은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 그리움 날로 자라면 주먹송이처럼 커갈 땡감들. 자, 그리움이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성숙해지면 이렇게 감들이 주먹송이처럼 커진대요. 자, 그리움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개념인 건데 이것이 주먹송이처럼 커지는 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죠. 시각화 혹은 구체화,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론 머리 위로 흰 구름이고 때론 온종일 장대비 맞아보게, 자모모하게라고 권유를 하고 있고요. 이별까지 나눈 마당에 기다림은 웬 것이랴만, 감나무 그늘에 평상을 놓고 그래 밤이면 잠뒤척여 산이 우는 소리도 들어보고 새벽이면 버뜩 깨어나 계곡 물소리도 들어보게. 자, 뭐뭐하게 라고 하면서 내적 성숙에 이르는 방법을 계속해서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 기다림 날로 익으니 서러움까지 익어서, 자, 시간이 지나면 기다림과 서러움이 뭔가 농이 익은 거, 조금 더 성숙해지고 나면 저 짚풀었던 감들이 마침내 형형등불을 밝힐 것이라면 세상은 어찌 화나지 않으리랴. 환해질 거다. 그리고 하늘이 눈부실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가 이렇게 내적 성숙을 하고 조금 더 인내를 한다면 파랬던 감들이 붉게 환하게 세상도 밝힐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수필갈래 체리백에 주는 글입니다. 천지간의 만물이 소리를 내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초목은 움직이지 않으면 그 자체로 소리가 나지 않으나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나죠. 그쵸? 잎이 움직이고 하니까요. 그런즉 초목이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은 바람이다. 금석은 때리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소리가 나지 않으나 물건이 때리면 소리가 난다. 그런즉 금석이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은 물건이다. 무릇 크고 작은 만물이 소리를 내는 것은 또한 반드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있다. 자, 앞에 나왔던 초목과 금석은요, 반드시 소리를 나게 만드는 것이 있다라는 이런 필자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한 뭔가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안으로는 오장이 있고 밖으로는 형체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어찌 소리를 내겠는가. 기가 안에 쌓이고 밖으로 드러난 뒤라야 소리가 나는 것이다. 그런즉 사람이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은 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초목이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은 바람이고요. 금석이 소리가 나게 하는 것은 물건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은 기라는 겁니다. 그쵸?
소리는 한 가지가 아니니 쓸모없는 소리가 있고 쓸모가 있는 소리가 있다. 재채기 소리와 코 고는 소리는 사람의 소리 가운데 쓸모없는 것이고 탄식하고 담소하는 소리는 사람의 소리 가운데 쓸모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의 소리를 이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쭉 글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분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쓸모 있는 소리 중에요. 아름다운 소리와 추한 소리가 또 있대요. 사람이 소리를 듣고 좋아하면 아름다운 소리고 미워하면 추한 소리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소리에는 또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실상이 있는 소리가 있고 흩어지는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자, 입에서 나와 글로 쓰이지 못하면 흩어지는 소리가 된다라는 거고요. 입에서 나와 글로 쓰이면 실상이 있는 소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실상이 있는 소리에는 바른 것이 있고 삿된 것이 있고요. 또 바른 것 같으면서 삿된 것도 있고 혹 삿된 것 같으면서 바른 것도 있다. 사람의 소리로서 남에게 듣기 좋고 남에게 듣기 좋아 글로 쓰이고 글로 쓰였으면서 발음이 합당하다면 그것을 일컬어 좋은 소리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내는 소리를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 뒤에 문단에서는요, 체립의 소리를 칭찬하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저희는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나,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1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가는 계절을 나타내는 소재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을 짐작할 수 있는 시어나 표현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저녁, 새벽길 이런 식으로 뭔가 시간을 나타내는 시어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계절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시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해당 지문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 더 많은 학습 자료와 문제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느라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치러진 수능 문학 세 번째 지문 독가촌 풍경 지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지문의 허명도와 그리고 온씨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두 인물은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독가촌을 두고 허명도는 그 독가촌을 매입하려는 것을, 온씨는 독가촌을 지키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8.15 이후의 비극은 주민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되는 가운데 그 마을과 동네가 이루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져 왔다는 바로 그 점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앞으로도 적어도 이 독가천에서만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두 종류의 인간군들이 사는가 보았다. 자, 서술자는 지금 허명도에게 초점을 맞춰서 사건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허명도가 말이 통하지 않는 두 종류의 인간들이 사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서술자가 이러한 허명도한테 초점을 맞춰서 그의 생각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역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니 나는 무식하고 먹고 살기 바빠서 도무지 그런 얘기라는 것이 글쎄요. 허명도 씨는 하품을 하였다. 실례지만 선생님께서는 8.15 직후에 무슨 청년단에 이러면서 온 씨가 너 과거에 뭐 했니? 이러면서 반응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온 씨 어조가 진지한 것이 아니었다면 허명도 씨는 욕설을 퍼부어 네가 무슨 사찰요원이냐고 왜 이렇게 코치코치 깨묻냐고 따질 뻔했다. 하지만 허명도 씨는 오랜만에 증오가 되살아나서 온 씨를 냉담하게 바라보면서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파리로 직후라 그때 참 별의별 못난 것들이 자기 세상 만났다고 착각하며 날뛰었지요. 역시 그러셨구만. 왜 나를 본 적이라도 했더니 온씨가 말을 하고 있어요. 많이 보았지요. 지금도 많이 보고 있고. 이봐요 허선생, 더 이상 서툰 짓은 하지 마시오. 당신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다들 알고 있소. 그런데 이제 당신 같은 사람들이 날뛰던 시대는 서서히 지나가고 있는 거요. 우리는 피땀으로 이룩한 독가촌을 가지고, 자, 이 독가촌은 온씨가 지키려고 하는 곳이죠. 그것을 가지고 서툰 짓을 벌이려고 하다가는 당신도 온전치는 못할 거요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독가촌을 매입하려고 하는 허명두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나한테 협박을 하는 것이라면 그런 협박은 하나도 무섭지 않으니 어디 한번 해볼 대로 해보라지. 허명두는 증오를 억누르며 말했는데 온씨도 고연히 일어섰다. 내가 한 말 명심하시오. 당신 같은 사람이 날뛰던 시대는 서서히 지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자, 시대 바뀌고 있다. 너 지금 그렇게 나대지 마 라고 온씨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온씨는 그대로 가버렸는데요. 독가촌 일대에는 소문이 돌대로 돌았대요. 온씨가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이야기를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허명두 씨는 마지막 안간힘을 내어 그가 일으켜 보려는 이번 싸움이 그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온 씨의 말이 단순한 협박만은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그렇기는 하지만 명분이나 사리의 오름이라는 것이 싸움에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인가. 이런 사단이 벌어지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심심산골 불모의 황무지였던 이곳 독가촌 일대가 하루아침에 각광을 받는 지대. 자, 원래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런 황무지 같은 곳이었는데요. 이것이 인문지리학 환경으로 따져보았을 때 고속도로와 접속되게 된 교통요충지가 되었고 관광지로서의 좋은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는 거죠. 자, 허명두 씨는 온 씨와의 언쟁 전에 있었던 외부 기업 측으로부터 독가촌에 주택 매입을 요청받은 일을 회상하게 되었는데요. 행정당국은 지목 변경은 해두었지만 서류상으로 그 모든 가옥들이 무허가 주택이나 다름없었으며 따라서 집들의 매매는 권리금의 다름이 아니었다. 물론 불화를 내게 될 적에는 이미 지어진 집 임자에게 기득권을 부여하게 될 터였다. 허명두 씨가 관청을 들락거리고 야금야금 집들을 사두게 된 것이 이 때문이었다. 자, 정말 이게 눈치가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다가 그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온 씨와 만나 언쟁을 벌이게 되었던 것이지만 온 씨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자, 전국 각처에서 찾아든 사람들이 이곳 독가촌에 정착하여 그럭저럭 안정을 얻게 될 만한 이곳이 외부의 자본에 의해 아까 그 외부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했었죠. 관광지로 돼버린다 하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또 어느 곳으로 찾아 들어가 얼마만큼 방황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자, 그러니 두메산골이었던 곳을 피땀 흘려 오늘의 독가촌으로 개척해온 이곳 사람들이 이 마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틀린 말일 수 없는 것이었다. 온 씨의 주장은 옳은 것이었다. 자, 그리고 허명두는 머리로는 온 씨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지. 그게 맞기는 해. 주장 맞기는 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명분보다는 실리, 뭔가 이런 이익을 따지는 측이 항상 이겨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도 이익이나 그런 것들이 온 씨의 주장이었던 명분보다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씨가 찾아와서 자신에게 하였던 말을 그가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이제 당신 같은 사람들이 날뛰던 시대는 서서히 지나가고 있다는 말을 그는 물론 실감으로 받아들이고는 있대. 문제는 그것이 아직까지 완전히 지나간 게 아니란 데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아까 온 씨는요, 허명두한테 너 같은 사람들이 나대는 이 시대는 다 끝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허명두는 그렇지만 아직은 안 지나갔다.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맞는 거다라고 하면서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독가촌 풍경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가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3번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 잘 풀어보셨네요. 적절한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죠. 고속도로가 연결될 것이 알려진 후 외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곳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원래는 황무지 같은 곳이라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의 달라진 인문지리학 환경으로 따져보았을 적에 고속도로와 접속이 된 교통 요충지가 되었을 뿐 아니라 관광지로서도 좋은 요건을 다 갖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허명도와 같은 사람들이 이 독가촌을 매입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저희는 1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서술자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자, 서술 시점에 대해서 묻는 문제인데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 초점을 맞추어 바로 허명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의 시각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가 상황을 해석하고 상대 생각을 헤아리는 내면을 상세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서술자가 여러 인물의 시점 나타나지 않았고요. 사실 여러분 수능이랑 모의고사에서 여러 인물의 시점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전개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2번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배제하고 내면 너무 잘 나왔었죠? 3번 서술자가 작품에 직접 개입하는 편집자적 논평을 사용하여 허명도의 이기적인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자, 여러분 편집자적 논평 같은 경우는 고전소설, 판소리 사설체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허명도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4번 서술자가 온 씨의 시각에 초점을 맞추어 틀렸죠. 허명도의 시각에 초점을 맞추었고요. 그의 시각에서 허명도를 관찰하거나 과거 행적을 추적하는 것은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자, 독가촌 풍경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치러진 수능 문학 마지막 지문인 복합 지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북새곡입니다. 뭔가 주제나 이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정서 같은 것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조금 헷갈리거나 어려워하는 학생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편하게 화자가 어떠한 여정을 거쳤으며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감정을 느꼈고 어떠한 표현법이 여기에 사용이 됐는지 정도만 파악을 해줘도 충분히 문제풀이가 가능하실 겁니다. 지문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지문에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 이 화자는요, 여러분 암행어사인 것을 좀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암행어사는 본인의 신분을 숨기고 이제 백성들이 사는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탕가놀이, 부패한 탕가놀이를 잡아들이고 이러한 정의로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암행어사죠. 온성이 멸리렁고 우리 말이 지쳤구나. 자, 말이 지친 상황이에요. 그럼 좀 쉬다 가겠죠. 서성 밖에 잠깐 쉬어 말 얻어 먹이려니 호련히 소주 장사 앞에와 팔려하니 그 술을 먹어보자. 자, 말이 쉴 겸 나도 술을 먹어보려고 해요. 자, 촌인의 솜씨 아니여. 자, 그만큼 술 맛이 엄청
대박이다, 맛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 광가술일네 그 곡절 뭐를 쏘냐. 자, 서리적 표현 사용해서, 자, 의문형 표현을 사용해서 이거 그냥 시골 마을의 솜씨가 아니라 관가의 술인 것 같다, 좋은 술인 것 같다 라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술 즐김을 태수가 들었더라. 여러분, 태수는 지방관입니다. 화자 자신, 나 암행어사인 내가 술을 즐긴다는 사실을 이 지방의 지방관이 들은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미리 독에 빚어 얘 와서 기다린 지 여러 날이 되었더라. 수상이 오는 손을 나인 줄 짐작하고 짐짓 싸게 파는구나. 자, 지방관이 암행어사가 자기 마을에 올 줄을 알고 술을 미리 준비해서 이 좋은 술, 고급 술을 싸게 팔았다라는 거죠. 자연히 이 소식을 바람결에 들으니 아른 채 무엇하리. 자, 그럼 내가 암행어사인 거 그냥 뭐하러 티내냐라고 하는 거고요. 한 병을 기울이니 감옥로와 진배 없네. 유심터라 이부사야, 너 언제 날 알더냐라고 하면서, 부사야 너 근데 나 언제 알았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종성각이 50리가 된다니. 자, 종성 화자가 다음으로 갈 곳입니다. 아까 온성으로 갔었죠, 그쵸? 바삐 가는 저문 길에 얼음 밑에 빠지구나. 자, 겨울임을 알 수 있고요. 버선행전 다 적시고 동태가 되었더라. 자, 내가 물에 빠져가지고 동태가 된 것 같대요. 자, 이 몰골 이거동 남백기 부끄럽다. 자, 부끄럽다는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고요. 만인 중에 출두하고 남녀 위에 높게 앉아. 자, 여기서 남녀는 가마입니다. 억지로 발 들이운들 그 누가 저하리. 자, 내가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 동태처럼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양새를 하고 있으니 가마를 아무리 타봤자 그 누가 암행어사인 나를 무서워하겠느냐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여러 달 줄이다가 혹시 출두하면 음식은 장하건만 하나하나 살로 가랴. 자, 음식은 괜찮긴 한데 내가 이거 아무리 잘 먹어도 살로 안 갈 것 같다. 그만큼 고되다라는 겁니다. 여러 날 칩 떨다가 더운 방에 들어오면 가슴에 열이 나니 먹으니 냉수로다. 니라서 어사 볕을 좋다고 하던가. 자, 누가 어사 볕을 좋다 그래? 나 너무 힘들어 라고 하고 있어요. 봉고파출 쾌한일가 형문 곤장 참아하랴. 자, 이렇게 남한테 뭔가 곤장이라는 형벌을 내리는 것도 되게 심적으로 부담이 되나 봐요. 못할 일 마지 못하니 제 심정 글러지고, 송사진 원통하여 몹쓸 말 지연이니 모르느니 어이알리. 그 말을 고지 듣네. 자, 고맙다니 잠깐이요.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은 진짜 잠깐이고 나를 미워하는 이런 원수는 대대로 이어진다. 자, 이러면서 암행어사 좋은 것 같지? 나 되게 고충이 많다, 힘들다라는 것을 토로하고 있어요. 괴롭기는 저 혼자라 못할 것이 어서로다. 자, 나 너무 괴롭고 다시는 못할 일이다 라고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작자 미상의 두 작품인데요. 이 두 작품에는 공통적으로 연이라는 소재가 등장합니다. 이 동일한 소재를 바탕으로 이 두 작품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살펴봅시다. 이 시름 저 시름 여러 가지 시름 방패연에 세세히 적어. 자, 연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시름을 막 적는데요. 자, 우리 이 첫 번째 구절을 통해서 화자가 시름이 많구나를 알 수 있을 거고요. 정월 대보름에 서풍이 고이 불제 하얀 실 한 얼레를 끝까지 풀어 띄울 째 큰 잔에 술을 부어 마지막 전송하자 둥게둥게 둥둥 떠서 높고 높이 솟아올라 백룡의 굽이같이 굼틀뒤틀 뒤틀어져 구름 속에 들거거나 동해 바다 건너가서 외로이 섰는 나무에 걸렸다가 쭉 하고 있습니다. 풍소속 우낙낙할 때 자연 소멸하여라. 자, 내가 근심을 연에 막 적었어요. 이 연이 정월 대보름에 바람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막 이러한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 자연 소멸했으면 좋겠다. 결국 나의 이런 시름들도, 많은 시름들도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사설시조라는 갈래가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일반 민중들이 작품 창작에 참여를 하면서 이렇게 음성 상징어나 리듬감이 나타나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중장, 우리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하죠. 중간에 위치한 중장의 길이가 길어진 형태를 띱니다. 바로 이 작품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두 번째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설화지를 제 크기로 연을 지어 대사 황사 백사주를 통월내에 사리 없이 바람이 한창인 제상간 퇴김사간 군두방공에 솟아올라 구름에 걸쳤으니 풍력도 있거니와 줄매기 없이 그러하랴 라고 하면서 강원도라는 구체적인 지명에서 거기서 나는 그 종이를 바탕으로 내가 연날리기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먼데임 줄맥을 길게 대어 낚아올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멀리 있는 임을 이 연으로 낚아오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을 보고 임을 떠올리고 있는 그런 작품이죠. 같은 소재를 바탕으로 시가 창작이 되었지만 다루고 있는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해서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4번 보기는 시험지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고요. 화면 크기상 보기의 크기를 조금 줄여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보기를 바탕으로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를 잘 풀어보셨을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가에서 호련히 술을 먹게 된 경험을 통해 이부사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있군. 자, 화자는 호련히 나타난 소주 장사가 자기한테 물론 맛있는 좋은 술을 저렴하게 판 것을 보고 여기 지방관이 미리 준비한 술임을 눈치채죠. 그러면서 이부사야, 너 언제 날 알더냐? 라고 말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이 있었죠.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 술을 미리 준비한 이렇게 잔꾀를 부린 이 부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2번, 가에서 얼음 밑에 빠진 화자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동태라고 표현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다닌들 누가 날 무서워하겠느냐라고 해악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죠. 맞는 말이고요. 3번, 나에서 방패연이 백룡의 굽이같이 굼틀뒤틀 뒤틀어져 올라가는 부분, 중장이 엄청 길게 제시된 부분이 있었죠. 연이 올라간 부분을 다양한 음성 상징어를 활용을 해서 생동감 있게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4번, 가에서 가슴에 열이 나서 냉수를 먹는 행위를 통해 화자의 괴로움을 드러내고, 그쵸? 암행어사로서의 겪는 고충을 드러내고 있었고요. 나에서 방패연의 근심을 세세히 적는 행위를 통해 문제 해소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보여주고 있군이라고 하면서 화자는 자신의 뭔가 시름을 해소하고 싶은 소망을 연에 담았습니다. 이 내용은 보기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죠. 나는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서를 대상과 행위에 담아내고 시름을 연에 담아낸 겁니다. 맞는 말이고요. 5번 봅시다. 나에서 방편을 마지막 전송하는 행위를 통해 다에서 상간택임 사간근두의 기술로 연을 띄우는 행위를 통해 화자의 간절한 정서를 담아내고 있군. 언뜻 보면 맞는 말인데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 5번이에요. 왜냐하면 보기 내용을 한번 봅시다. 다는 대상으로부터 화자의 정서가 촉발되는 모습, 그러니까 연을 보면서 화자의 그런 임을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그때 팍 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을 띄우는 행위를 통해서 정서를 담아냈다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학교 시험에서는 이렇게 뭔가 치사한 듯한 되게 꼼꼼히 봐야 되는 영역 같은 그런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지문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